안녕하십니까. 유튜브 TV국 단소리 쓴소리입니다. 오늘은 중앙일보에 게재되어 있는 박근혜 회고록 유승민 그리 키울 일 아니었다. 2016년은 정말 되는 게 없었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정치 애교학을 전공하신 이동환 변호사님을 모시고 대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을 뒤로 하시고 오늘 초청에 참석을 해 주셔서 이 변호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늘 감사하다는 말씀만 드리고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제를 말씀을 드렸듯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주제를 이게 이제 20편에 이제 게재가 되셨거든요. 그런데 유승민 그리 키울 일 아니었다. 그리고 2016년은 정말 되는 게 없었다. 라고 큰 글씨로 주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이동환 변호사님하고 질문을 드리고 대담을 나누기 전에 이 파트, 이 부분의 어떤 그 요약을 제가 한번 짧게 낭독을 하겠습니다. 네. 박 대통령께서 여기에 이제 게재를 해 주신 것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물러난 이후엔 헝클어진 당청 관계를 정상화하는 게 급선무였다. 2015년 7월 16일 나는 청와대에서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 여당 지도부를 초청해 당청 회동을 열었다. 나는 김 대표를 당을 잘 이끄느라 1년 동안 노고가 많았다고 격려했고 김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란 생각을 항상 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원유철 신임 원내대표는 당청이 찰떡같이 화합하자는 취지에서 청와대 직원들에게 찰떡을 돌리기도 했다. 나는 단체 회동을 마친 뒤 김 대표와 별도로 20분 정도 독대했다. 당시 대화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진 못하지만 대략 추경을 비롯한 국회 현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던 것 같다. 그날은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 그렇게 당청 갈등이 잘 봉합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역사는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이 변호사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당시에는 당대표가 김무성, 원내대표가 유승민이었죠. 네. 근데 이제 유승민이가 이제 그 원내대표 사의를 표하고 그리고 나간 뒤에 이제 원유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내대표가 되면서 이제 그때 이 내용을 게재를 해 주신 것 같죠?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다음 어떤 거 큰 글씨로 제시를 해 주신 게 오픈 프라이머리 놓고 불붙은 김무성, 친박 마찰. 이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 마음에 굉장히 아팠었던 어떤 그 주제인 것 같아요. 네. 왜 그러셨나요? 지난번 편에도 언급이 되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그 공천 제도에 대해서 그 김무성 대표가 주장하는 국민 경선제를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셨던 거죠.
왜냐면은 미국과 같이 완전히 각 지역별로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된 나라에서는 정당 민주주의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국민 경선제를 통해서 후보 공천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그와 같지 않다. 만약에 똑같이 이제 형식적으로만 제도만 도입을 한다면 그 도입을 한 취지와 달리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현역 의원들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갈 것이고 새로운 인물이 정치에 진입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보신 거죠. 그럼 이제 이 부분을 그러면 당 대표와 원내 대표와 그들이 서로들 그 협의를 하고 난 뒤에 네. 그리고 이제 당청 관계니까 네. 그래도 그 대개 그 당의 제1호 당원이면은 그 야당이었을 때 같으면 모르지만 여당이었을 때는 대통령이 자기 당이었기 때문에 여당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1호 당원이 대통령이라고 할 때는 자기들하고 충분한 어떤 그 상의한 내용을 조절, 어떤 그 하나가 되어져서 결정된 것을 만들어내자고 네. 거기 와서 당청 협의를 하고 당대표가 와서 보고도 하고 상의도 하고 네.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좀 아까 그 김무성 대표와 20분간의 독대에서는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여서 유승민 원내 때문에 벌어진 당청 간의 관계가 봉합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됐는데 실제로 또 20대 총선이 가까워 오니까 김무성 대표가 똑같이 고질적으로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 경쟁형, 완전 개방형 국민 경선제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치고 나왔던 것이죠. 그때 이제 다시 또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와 당 간에 골이 더 깊어졌던 것이죠. 네. 그럼 원내대표가 유승민이에서 원유철로 바뀌었는데 네. 그런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도 뭐 찰떡궁합을 만들기 위해서 찰떡까지 돌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친박과 김 대표 사이에 아직도 마찰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모양이죠? 그런 문제도 있고 일단은 대통령이 그 전국을 주도하고 대통령이 이 국민에게 이렇게 약속한 정책들을 당에서 지지를 해주면서 관련된 법안들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김무성 대표는 선거가 다가오니까 일단은 자신들 개파의 이익에 충실하게 대통령을 이제 배제하고 가려는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보였다는 것이고, 그에 반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아니 야당에서는 젊은 피도 막 대거 수혈한다 이렇게 나오면서 경쟁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추천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는 거꾸로 이제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유리한 제도로 간다고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그 별명이 선거의 여왕 아닙니까? 예. 우리는 무조건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데 김무성 대표가 하자는 대로 하면은 선거에 질 것이다 이런 예감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그런 입장 아니에요. 야당한테 끌려가는 네. 여당. 네네. 그러다 보니 대통령도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라고 하면은 우선 입법부인 국회에서 서로 그 하모니가 잘 되어져서 도와줘야 되는데 여야 문제가 아니고 내부 갈등이 지금 문제로 보여지거든요. 그게 이제 더 심각한 것은 김무성 대표가 그게 그 여당의 승리를 위해서 추진했다기보다는 지금 2015년 9월경에
당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랑 만나가지고 예. 야합을 한 거예요.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 경선제 도입하자 이렇게 도장을 찍은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이제 대통령하고는 반대로 가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청와대와 당 간의 그 마찰 때문에 이게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는 김무성 대표가 먼저 어떤 사단을 만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도 어설피 좀 기억이 나는데 저만 해도 나이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에 제가 직접 참여는 안 했지만 네. 관심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당시 이제 어렴풋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 자, 유승민이라는 사람은 어떤 그 배신의 행위를 하고 일단 물러섰어. 그러면 이제 새롭게 원유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내대표가 됐어. 그러면 이제 김무성이라는 사람은 대표, 당대표, 원유철이는 원내대표. 그렇게 되면서 그 당시에 그 부산 사람인 거로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 한 번인가 했던가 안 했던가 뭐 그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현기환이라는 그 정무수석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당대표하고 원내대표하고 정무수석하고 조정을 잘 해서 그 앞에 거는 다 끊어놓고 새로 하나가 되어져서 대통령을 잘 보필을 해야 야당도 함부로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야당에서는 여당이 자중질환이 나게 해놓고 네. 그다음에 지네들이 실리를 찾는 전략을 계속 갈 거란 말이죠. 네. 그런 것들을 뻔히 알고 친박이다, 김무성계다, 뭐 이명박계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때까지도 계속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조금 계파마다 어떤 정치적인 이상향이 다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때 발생했던 갈등의 핵심 하여튼 선거와 관련된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것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갈등은 아니었던 거죠. 아주 굉장히 당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끌어가는 그 모태가 됐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나는 참 대통령이 참 인적 자원이 부족했고 그다음에 인심을 못 얻었는지 주변에 사람을 잘못 쓰셨는지 인덕이 없으신 건지 먼저 유승민이 때 그러한 그 일들이 있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참 적은 일이라도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작업을 해놓고 만들어 놓고 다시 갔어야 되는데 원유철이라는 원내대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은 봉합인커녕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졌단 말이죠. 그러면 청와대에도 각 수석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비서실장도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당의 고문들도 있었을 거고 사실 그 당시 뭐 새누리당도 다시 되살아날 수 있었던 것들은 정말 선거의 여왕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모르고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굉장히 서운했었을 것 같아요. 일단 여당의 하여튼 최고 지도자로서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을 끌고 가시는 입장인데 아마 당시의 그 구도는 어쨌든 이제 서청원, 최경환 의원을 비롯한 친박계 의원들과 김무성, 유승민을 필두로 하는 비박계 의원들 간에 하여튼 치열한 하여튼 권력 다툼이 아주 불거져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런 어떤 잡음, 파열음이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친박의 수장하고 김무성이하고 그 관계가 봉합이 안 됐으면 네. 누군가가 어른들이 나서서 그 봉합을 시켜주도록 하고 또 당에서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좀 뭉쳐주고 그 둘이 봉합이 되도록 해줘야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네들은 가만히 보면 국가를 핑계대고 국민을 핑계대고 하면서 정치하는 것들 보면 다 지네들 개인 실리 찾기 위해서 속된 말로 너무 엉터리 짓들을 하고 있어요. 아니 뭐 그 좀 저도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뭐 권력 투쟁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런 앙심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탄핵 사태에서 먼저 배신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때 이제 또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혐의를 뒤집어 씌운 것 중에 하나가 공천 개입이라는 문제예요. 예, 선거에 대통령이 총선에 개입을 했다는 것을 또 뒤집어 씌워가지고 자신들의 이제 그 배반 행위를 이제 정당화했던 것이죠. 그 내용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육성으로 또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 부분에. 근데 어렴풋이 또 사실 우리 그 이 변호사님은 이제 젊은 변호사님이시고 특히 공부도 정치학을 하시고 외교학을 하시고 그다음에 변호사까지 오셨는데 이제 그 국민들이 또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을 그 평가하는 거는 제 주위에서 뭐 그분은 성격상으로 그럴 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절대 그 천성이 절대 그럴 뿐이 아닌데 그 정말 그 차라리 그 친박이라는 게 없었었으면 네. 김무성이가 제 할 것 다 해가 뭐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아가면서 힘을 좀 쓰려고 했었을 텐데 자기를 견제하는 것이 친박이 그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다 하는 생각도 가지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그 대통령과 별개로 대통령의 뒤에서 이렇게 세를 형성하고 있는 정치인들 정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싸우는 와중에 사실 대통령은 이렇게 보위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대통령마저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건데 굉장히 비극적인 거죠. 예. 그 총선 개입 혐의로 그래서 검찰이 2018년에 기소해가지고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징역 2년형까지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억지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탄핵이 되고 나서 그렇죠. 이제 재판 받을 때 이제 그 부분도 거기에 이제 껴 있었다 그 얘기죠. 모든 것을 다 그때 불거져 나온 건데, 그걸 나중에 탄핵 때 다 그거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도 그럼 갈 날 얼마 안 남았네? 그러니까는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나의 전임 대통령 중에서 그때 문제가 됐던 것이 여론조사 했다는 거거든요. 정무수석실에서 여론조사 보고를 받지 않은 사례가 과연 한 명이라도 있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변호사님 거기에 이제 그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큰 글씨로 청와대에서 보고받은 여론조사 당 조사인 줄 알았다. 그런 그 타이틀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문구로 봐서는 주로 당에서 조사를 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뭐 여의도 연구소 뭐 이제 거기서 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대통령은 틀림없이 그 뭐 여론조사인 것을 가지고 얘기했으면은 그쪽에서 여론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보고했을 거라고 보았죠. 그렇겠죠. 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당 조사인 줄 알았다 했는 말씀은 당에서 조사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야말로 새누리당은 여의도 연구소에서 거의 전적으로 그리고 수시로 그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각종 선거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선거 때마다 또 여론조사를 하고 아니면은 그 때때마다 어떤 정책을 실행하려고 할 때 거기에 찬반 여론을 이렇게 갈무리하는 조사를 실시하기도 하는데 당연히 여론조사 결과를 이렇게 받아보시고 나서는 거기서 한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무수석실 직원이 했던 거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나중에 검찰에서 아니 대통령이 마치 여론조사를 지시한 것처럼 이렇게 공소를 했고 뭐 그 과정에서 깊게 대통령이 개입을 했다는 식으로 공천 뭐 비례대표라든지 이런데 공천에 개입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기소가 돼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인데 그 부분은 사실 대한민국이 탄생한 이후에 모든 대통령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지 않는 대통령이 없었는데 그럼요. 대통령이 그러면 정치인인데 선거를 외면하라는 얘기냐는 말이 당장 나올 수 있고 그동안에 거의 정치 관행처럼 해왔던 것을 뭐 지나치게 이게 검찰의 어떤 법적 잣대로 이거를 탁 재단함으로써 이 정치 세계의 어떤 그 생동감 있는 그런 움직임, 그런 전혀 그런 어떤 자율성 이런 건 더 이상 갖지 못하게 된 결과를 초래했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변호사님한테 제가 엉뚱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학생 시절로 돌아가 보세요. 네. 이제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가면 정치학 개론도 배울 거고 애교학 개론도 배우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대개 그 정치학 교수들이 외부에서 오시는 분이 많습니까? 내부에 그 정치학에 관한 교수님들이 주로 강의를 하십니까? 학교 안에 계시는 분이 가르쳐 주시죠. 대개 그분들이 실무 정치를 해보신 분들이에요? 그냥 학문적으로만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학자분들이시죠. 되게. 네. 그때 그 이론상으로 배운 거하고 지금 사회에 나와서 지금 정치판을 들여다보니까는 느낌이 어떠세요? 확실히 좀 이론과 현실은 많이 괴리가 돼 있다는 걸 느끼죠. 네.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은 이론과 현실이란 문제와도 좀 별개라는 얘기예요. 정말 그 검찰이라는 것이 그런 어떤 탄핵이라는 그 대통령 권력이 추락하는 그런 사태에 편승해가지고 공직선거법을 억지로 거기다가 적용시켜가지고 정치 개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하시는 거예요. 왜냐? 뭐라고 그러셨어요? 2016년 총선에 당시에 아니 공천을 주는 사람이 따로 있는 공천관리위원장이 이한구 의원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한구, 그 양반이 본래는 그 대우그룹맨이었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엄연히 당에서 공관위를 꾸려서 공관위원장을 선임해가지고 독자적으로 공천이 이루어지는 거는 다 아는 사실인데 여기에 대통령이 직접 거기 새누리당에 대고 누구 공천 주시오. 그리고 이 사람 공천 주지 마시오. 이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선거 개입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오히려 거꾸로 말이죠. 그렇게 이제 검찰의 논리대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해가지고 선거를 수행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친박인 사람들은 모두 다 공천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죠. 딱 공천이 결과를 보니까 정말 의외인 사람이 있었다. 주호영 의원 가장 대표적인 그 사람 대구 아니에요? 네, 대구인데 그분이 공천에 탈락했더라. 너무 의외였다. 네? 그런 걸 보면 내가 무슨 여기에 공천을 개입했느니 이런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냐. 굉장히 놀랐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도.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치의 세계에
물론 당연히 뭐 뇌물수수죄라나 아니면 정치자금 위반 이런 문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나치게 법이 이 정치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것도 저희들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정치의 사법화. 그거는 사실 오히려 국가 경영을 하는데 더 위축을 가져오고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타이틀 보면 아직도 친박 김무성계 이게 아직도 갈등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 네. 갈등이 애매한 박근혜 대통령이 네.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데 이 두 사람들, 이 두 팀들 때문에 걸림돌이 사실 되는 거예요.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정치를 뭐 할 줄 안다는 사람들이 일반 국민만도 못하고 어떤 그렇게 언행들을 하고 네. 또 대통령을 그렇게 힘들었을까? 나중에 그 사람들이 또 문제 삼았던 게 그거죠. 하도 이제 그런 잡음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 가지 조심을 많이 하셨는데 2015년 11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하신 거예요. 이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기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예, 예. 사실 이 문장에서 가치가 편향된다는 느낌을 받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데 이게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 건 맞다. 예. 본인도 이제 그렇게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국민을 위해 진실한 사람들을 선택받을 수 있게 해달라. 선거를 앞두고요. 대통령이 국민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건데 의례적인 말씀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아주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아마 선거 중립 위반으로 탄핵까지 처하게 된 위기를 겪으신 분인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송에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잘해서 열린 우리당 표를 줄 수 있다면 내가 합법적인 부분에서 모든 걸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탄핵의 원인이. 딱 들었을 때 좀 전에 박근혜 대통령 말씀하신 거하고 쫙 비교되지 않습니까? 아니 박 대통령은 진실한 사람들 선택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민들에게 그냥 선거 앞두고 아니 국민들 각자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다 한 게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럼 국민들에게 그렇게 선거를 잘 해달라 신중하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신데 노무현 대통령은 대놓고 열린 우리 당에 표만 줄 수 있다면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싶다 이러니 그랬는데도 그걸로 뭐 어디 뭐 검찰의 수사를 받다든지 그런 거는 없었거든요. 그만큼 자신 있는 선거운동은 없었네. 그 어휘로 봐서는. 대놓고 선거운동 한 거죠. 대통령이. 근데 대통령이었고. 특정 세력을 찍어달라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그 당의 1호 당원이었고.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 국민을 위한 진실한 사람들만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얘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왈가왈부를 하지만 본 뜻은 이거란 말이죠. 당선되기 전에는 이리 찾아오고 저리 찾아오고 이렇게 아부하고 있던 사람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는 공약을 실천을 안 하고 자기 정치만 열중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자기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정치인을 뽑을 때는 자기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신뢰가 중요하다. 이런 의미를 이런 뜻을 전달하고자 그런 말씀을 했던 얘기인데 그걸 이제 반대파에서는 저거는 뭐 진박에게 표를 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호도를 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도 그걸
그걸 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뭐 진박 간별사니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메시지로 보면 여하튼 친박, 김무성, 개 그러니까 이 둘 헤게모니 싸움, 둘의 세력 다툼 때문에 박 대통령께서 너무 힘들게 오셨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대통령한테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이분들 생각을 참 옹호하는 입장이고 지지하는 입장인데 하여튼 끊을 거 끊어주고 누군가 하나가 되도록 못 해준다면은 하나를 차라리 완전히 정리해버리고 갔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건 나중에 들면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죠. 예.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다음에 다음 메시지를 보게 되면 부산에 내려간 김무성이 사상 초유의 공천장 날인을 거부했다. 예, 그 얘기인데요. 그건 어떤 마음으로 그 표현을 게재하셨을까요? 그게 아주 전 국민에게 충격을 준 사건이었죠. 김무성 대표가 당에서 이제 공천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결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당대표 결제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 도장을 안 찍고 영도 자기 지역구 영도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네. 당사에 네. 당대표가 있으면서 네. 당의 직인을 가지고 당행 사무실에 있어야 될 사람이 네. 그 직인을 가지고 네. 네. 자기 지역구인 부산 영도로 내려갔다 그 얘기죠. 그 사진이 굉장히 유명한데 영도의 대교에서 이렇게 바닷물을 이렇게 바라보는 장면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죠. 그 당시에 뉴스도 많이 나오고 기억나요. 예. 참 당대표가 그 공천 문제로 인해서 저런 식으로 까지 하는가. 아니, 국민들 머릿속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이제 도장런 해가지고 런 하면 영어로 이제 도망간다는 뜻이거든요. 네. 김무성 도장런 하면은 딱 그게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딱 꼬리표가 붙은 거 도장런 한 사람. 김무성은 도장론 한 사람이다. 네. 김무성이 혼자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김무성이 중심으로 한 그 집단, 나름대로 그들의 어떤 친박연대가 있듯이 네. 김무성 연대가 모아서 답을 준 전략을 김무성이가 그렇게 행동을 했었을까? 아마 그 집단이 분명히 그런 의사가 있었을 겁니다. 예. 저도 그 당시에 친박과 비박계의 갈등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은 하여튼 5개 지역 공천안 그걸 이제 비박계들은 공천 살생부라고 불렀어요. 예, 공천 살생부다. 해가지고 김무성이 쪽 지지하는 아이들일까요? 그래서 김무성 쪽에서는 어떤 루머까지 퍼뜨렸냐면은 청와대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하더라. 하지 말라고 하더라 하면서 탁탁탁 명단까지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당시에 김무성의 보좌관이었던 장성철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요즘에 TV 많이 나온 사람이 있어요. 장성철? 예. 기억 안 나. 예. 그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 명단에 어떤 이름이 올라와 있었냐 하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재호, 유승민, 정두원, 김용태, 조혜진, 김세연, 김학용, 김성태, 박민식, 홍지만 이렇게 거기 기억 많이 나네. 굉장히 낯익은 사람들이죠.
늘 네. 지금까지도 네. 뭐 관여하는 사람도 있는 것 네. 같고 아주 그중에 한 사람은 네. 세상 떠난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네네네. 하여튼 이런 사람들과 그 서청원, 최경원, 뭐 이주영 이런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대립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은 맞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의 집단 이익을 위해서 당대표가, 정말 공천위원장을 내세워가지고, 아니, 공정하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공천안을 이제, 배제시키기 위해서 당대표가 도망간다.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 조금 전에 그 명단을 해 주셨더니 그 이제 네. 그들이 이제 김무성의 네. 생각을 또 김무성이가 그렇게 행동하도록 네. 지지하고 그 방향을 네. 잡아주고 네. 이렇게 뭉쳐준 그 뭐 대표들이겠네. 그렇죠. 이제 그 외에 이제 보이지 않는 네. 이제 조직들이 또 있었을 거고. 네네. 그러니 참 박근혜 대통령 내부 사람들이 더 힘들게 했구나. 국민은 네네. 사실 그 당을 지지해주고 네. 힘을 몰아준 거는 박근혜 대통령 보고 해줬었는데 네네. 그 당시 이제 개인적인 저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네네. 그런데 내부에서는 지네들이 헤게모니 싸움이나 하고 네네. 지네들 실리 찾는데 급급하고 네. 그 정도로 했다는 것 자체 보면 그 지난 시간에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신 것을 우리가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하고 있는 동안에는 다음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없죠. 네. 그러면 이제 아마 그 박근혜 대통령 기간 동안에 국회의원 공천 관계나 또 국회의원 선거가 한 번 있었으면 얘들 이러지 못하죠. 그러니까는 이제 면도 있죠. 네, 박근혜 대통령 속에서는 이미 지네들은 이제 국회의원 돼서 이제 총선 우리가 안 도와주면은 대통령도 못한다. 그런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통령은 지네들 마음속에 없고 도와주진 않고 네. 지네들이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것 마냥 네네. 해왔던 것 아니겠어요. 그거는 아주 100번 맞는 말씀이시네요. 아니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무 중에 그 기간 네. 동안에 뭐 1년을 남았든지 6개월 남았든지 한 달을 남겨서라도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고 하면 네. 얘들 이러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가 돕지 아니하면 대통령 제대로 못한다. 네. 당신은 우리한테 오히려 더 잘 보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두 것들이 네. 두 팀들이 네. 서로가 잘났다고 서로의 어떤 헤게모니 싸움을 한 네. 것이 이 네. 어록에 보면 보여지네요. 실제로 아까 그 장성철이라는 보좌관이 그거는 그 도장론은 자기 아이디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김무성 대표한테 제안을 해가지고 도장 가지고 영도로 가십시오 이렇게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큰 주제 유승민 그리 키울 일 아니었다. 2016년은 정말 되는 게 없었다. 오죽했으면은 이렇게 이제 큰 타이틀로 잡아 주셨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그 큰 타이틀 속에서 이제 끝으로 네. 제가 이제 이 변호사님한테 하나 그 질문을 드릴 것은 유승민 공천 논란, 네. 그래놓고 쉼표 키울 일 아니었다. 네. 점점점 뼈 아팠던 총선 패배였다. 네. 그 패배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원동력이 그렇게 시작이 된 거 아니야? 그네들? 거의 이제 그렇다고 그때 많이 보여지는 패배했어요? 것이죠. 문제가 뭐냐면은 16년 총선 때는 새누리당의 그 판세가 거의 한 200석 정도는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거의 그런 분위기였다고 하는 거예요. 네. 예상이 예.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다는 거죠.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 잘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거의 총선은 거의 압승을 하는 거였는데 바로 이 도장론 사태, 공천 배제 사태 때문에 완전 참패를 한 거죠. 새누리당 122석. 122석? 네, 새정치민주연합 123석. 이렇게 돼서 원내 1당 자리를 뺏깁니다. 한 편에? 네네네네. 122석, 네네. 123석이면 한 편에? 네네네. 그 사이를 삐집고 들어온 곳이 안철수의 국민의당이었어요. 안철수가 그때가 안철수가 네, 호남표 중심으로 해서 38석을 차지해가지고 제3당이 됐는데 그 안철수라는 표심은 거의 이제 안철수의 성향이나 정치적인 이미지를 볼 때는 야당표를 잠식한 걸로 할 걸로 보여줬는데 실제로 선거를 해보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김무성, 유승민 이런 골칫거리에 실망하신 보수 유권자분들이 안철수를 찍은 게 많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보수표를 잠식해서 새누리당이 참패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하나 이제 우리가 짚고 가야 될 게 있네. 안철수가 당을 만들고 그때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거는 호남표가 그쪽에 많이 가서 오히려 호남이 지지해준 당이라고 한 것 저는 기억이 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잘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런 기억이 좀 나기는 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 한 표 차이로 이때가 보면은 오히려 여당이 한 표가 적음으로 인해서 두 당 중으로니 네네. 적은 당이 됐고 그러니까는 네네. 여소가 됐네.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한 표 때문에 야대가 됐지만 더군다나 38석 네. 안철수가 끌고 가는 네네. 당 38석까지 플러스하면은 한참 완전히 모자라는 거죠. 야대 네네. 여소. 네네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더 힘들었을 거 아니야. 그때부터 이제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예. 이제 뭘 추진하더라도 국회에서 다 가로막히는 거고, 실제로 경제 활성화 관련된 법안들을 좀 처리해달라. 예, 정의와 당시 국회의장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줬다는 거. 그리고 거꾸로 야당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민생 법안도 아닌 자기네들이 필요한 정략적 법안들은 아주 그냥 직권상정해가지고 통과시키는 걸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장 걱정은 안 해도 되니 속 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 이렇게 약간 푸념 아닌 푸념을 또 늘어놓으십니다. 그만큼 이렇게 임기 마지막에는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정의와 국회의장은 제가 기억이 나고 어느 식사 자리에서 만난 네. 자리도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의사 출신이더만요. 그런데 대개 이제 국회의장이 가면은 그게 무슨 당이 됐든 간에 되게 그 당시만 해도 그래도 여당에서 했네. 의석수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에 소속되어 있는 당의 국회의장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대통령이 부탁한 의장으로서 직권상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줬다는 얘기 아니야. 네. 그러고 보면 여하튼 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여당 사람들이 자기 개인의 실리 싸움 때문에 네. 힘들었겠구나 하는 네. 생각을 이 타이틀 속에 주제 속에서 보면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섬세하게 이렇게 네. 다루진 못하고 제가 중언부언 질문 드린 것들을 네. 이렇게 보완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고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말씀 주세요. 예. 네, 박 대통령께서
이제 그때를 이제 회상해 보니 정치라는 게 참 힘들더라 하는데 왜 힘들었냐 이거 왜 힘들었냐 보니 우리나라의 보수 정당이라는 것, 그 당시 새누리당의 어떤 구성이 아주 그냥 스펙트럼이 다양했다는 거예요. 이쪽 우익에서부터 아예 저쪽 좌익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양하게 있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님 되시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완전 부정하는 사람들이 다수였던 걸로 기억을 한다. 새누리당에 박정희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이, 저 사람은 독재자, 저 사람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사람,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이 새누리당에 많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 당연히 그 딸인 나에 대해서도 반감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건 이제 그건 둘째 부차적으로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국가보안법이라든지 정교조 문제, 정교조를 허용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 좌우 대립 굉장히 심하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에서까지 그 열린 우리당과 동조하는 의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보안법, 특히 열린 우리당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그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는 것은 솔직히 상상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이 국가보안법이라는 거를 폐지해야 된다. 아주 굉장히 그런 어떤 좀 약간 혁명적인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와서는 잘 깨닫지 못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거예요. 새누리당에서. 그런 걸 보니, 그 당시에 참 보수 정당의 리더로서 정치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변호사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니까는 기억에 나는 게 있네요. 이제 후산물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게, 그 전에 3당 합당이 한번 한 적이 있었죠. 네네네. 노태우가 끌고 가는?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김종필이가 끌고 가는? 그렇죠. 김영삼이가 끌고 가는? 네네. 이 세 분 정치인들이 끌고 가는 조직이 모아져서 그때 그 무슨 당? 민자당인가? 하여튼 로 만들어졌죠. 네. 그 새 계보에서 와 있는 사람들이 그때까지도 네. 몇 인간들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 네. 참 어려울 때 대통령 하셨네. 그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때 김영삼계는 굉장히 좌익 계열이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 김영삼계를 넘어서 김영삼이라는 대통령이 자체가 또 다시 새로운 인물을 발굴을 했는데 그보다 더 좌익적인 인사들을 참신한 인재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은 거였거든요. 그런 당이 바로 새누리당이었고 한나라당으로 이어져 왔던 건데, 결국에는 이 탄핵 정국에서는 그런 어떤 바탕들이 끝까지 발현이 돼가지고 분열과 분열, 그리고 반동과 배신, 막 그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나타났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억나세요? 국회의원 선거할 때 각자 지구당의 후보자들이 큰 현수막을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직접 찍은 사진이 없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기묘하게 편집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찍은 것처럼 해가지고 박근혜 파리해서 국회의원 된 인간들이 많잖아요. 그때는 다 그랬죠. 그러고 난 뒤에 지금에 와서는 나는 내 힘으로 됐다. 사진도 빼고. 이제 이런 서러움을 참 저 같으면은
어떻게 사단을 한번 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정치도 못하는 그런 입장이겠지만. 답답합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그 끝에 보면 그렇게 정리해 주신 게 있었거든요. 네. 나는 대통령 임기의 대부분을 19대 국회와 함께 보냈다. 19대 국회는 여대 야소였지만 국회 선진화법이란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혀 의미 있는 법안 처리는 거의 하나도 해내지 못했다. 국회 선진화법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던 정의화 국회의장은 어느 당 출신인지 모를 정도로 청와대와 거리를 두었다. 2015년 말 내가 경제 활성화법을 좀 처리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정 의장은 요지부동이었다. 정 의장이 끝내 직권상정을 거부해 19대 국회에서 경제 활성화법 처리가 무산된 건 지금도 내 마음에 한으로 남아있다. 나중에 문재인 정부에서 민생 법안도 아니고 정략적 법안들을 알면 몰수한 채 직권상정으로 처리하는 것을 보고 문 대통령은 국회의장 걱정은 안 해도 되니 속이 편하겠다 싶었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남은 임기에 쫓긴다. 나는 내가 임기 중에 해결해야 할 주요 국정 과제를 언제나 머릿속에 심고 일했다. 20대 총선 결과가 좋았다면 추진할 수 있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2016년 4월 14일 새벽에 최종 선거 결과를 접하고 나는 관저에서 깊은 침묵에 빠졌다. 남은 일들을 임기 후반부에 잘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이젠 그건 어렵겠다고 하는 어두운 상념이 몰려왔다. 지금 생각하면 2016년엔 정말 모든 일이 안 되는 쪽으로만 흘러갔다. 제일 끝부분에 이제 그렇게 정리한 부분을 제가 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낭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 부분은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정치 애교학을 전공하시고 지금은 이제 변호사를 하시지만 이 부분을 이해하시고 어떤 그 분석을 하신 그 결과를 이 변호사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그거로 오늘 그 저희들 그 대담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통령의 임기를 잘 이제 완수하고 임기 말기에 총선에서 좋은 결과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계파 간의 갈등을 좀 더 강력하게 제압을 하지 못한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그 정도로 당대표가 도장을 들고 저 밑으로 도망갈 정도로 붉어진 거를 누가 오더라도 봉합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는 그 사건이 있은 이후로 선거도 망쳤고, 그 망한 선거를 토대로 또 대통령의 반기를 드는 세력이 끝까지 탄핵 전국으로까지 몰고 감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시원한 아예 임기조차 마치지 못하고 아예 마치 프랑스 혁명에서 단두대에 목이 잘린 루이 황제처럼 그런 운명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시 그 당시를 지금 회고를 하고 계시는데 국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좀 저도 한번 다시 한번 그때를 돌아보면서 한국의 정치가 이렇구나 이런 거를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정리를 잘 해주셨고요. 이제 시간 관계상 저희들이 더 이제 앞질러서 더 세세하게 어떤 거 짚고 가고 싶지만, 여기서 오늘 줄이는 거로 하고요. 다음 기회가 되면, 여기에 어떤 그 연장선상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기서 다뤄지지 못했던 부분도 좀 끄집어내서 그 현실과 과거와 어떤 그 분석을 좀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방송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을 한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구독자님 들께 어떤 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늘 저는 투서도 없고 또 준비와 마음은 굴뚝같이 준비를 했지만 늘 하다 보면은 좀 석연치 않습니다. 늘 제 입장을 표현을 했지만 저는 스포츠학 전공이다 보니 어떤 시사를 다루는 부분 참 잘 못해요. 그리고 더 좀 노력해서 좀 노련하게 해본다 했지만 또 그게 이렇게 뜻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더 공부하고 노련한 공부를 해서 구독자분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잘 하도록 약속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